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안인철 교수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12주차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2주차의 주제는 군집화가 되겠습니다. 분류 군집화가 주제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분류 예측 모형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분류 예측 모형의 경우에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분류란 표현을 쓰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군집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이 분류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 앞에 거는 이제 전자의 경우 분류 예측 모형에서의 분류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여기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분류는 클러스터링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정답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년에 기업이 부도가 날까 안 날까,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아니면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 이탈을 할까 안 할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알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분류예측 문제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측 정확도를 비롯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었죠. 반면에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군집화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그냥 그 데이터의 입력 변수만 활용해서 입력 변수들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유사한 샘플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군집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집화 알고리즘에는 일단은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군집화가 잘 됐냐 안 됐냐를 평가하는 지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의 방법에 있어서도 이런 군집화가 아닌 기존의 이제 그 분류 예측 기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방법으로 학습을 많이 하죠.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 그게 이제 지도학습, 감독학습이죠. 이거는 정답을 알아야만 가능한 학습 방법이죠. 반면에 이제 오늘 배울 군집화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이른바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비감독 학습이죠.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들의 패턴을 이렇게 묶어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군집화 기법에는 사실은 이제 그 알고리즘 원리에 따라서 또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로 나누어지는데, 제일 먼저 통계적 모델에 기반한 군집화 기법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크게 나눠보면 계층적 군집화가 있고 비계층적 군집화가 있는데요. 비계층적 군집화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군집화 기법이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K-민즈 군집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는 계층적 군집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K-민즈 군집화는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알고리즘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클러스터링 테크닉은 우리 통계적인 원리에 기반한 클러스터링 기법은 크게 보면 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고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통계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서 이른바 통계 패키지, 우리 수업에서는 한 학기 내내 이제 SPSS를 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죠. 이 SPSS를 가지고 충분히 이 두 가지 군집 분석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제 데이터를 제가 하나 가져왔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먼저 계층적 군집 분석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K-민즈 군집 분석도 한번 돌려보면서 그 성과 같이 살펴보고 비교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강의의 시간 배분 등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이 소프트웨어 시어는 두 번째 강의에서 아마 진행이 주로 될 것 같고요.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클러스터링 기법들의 원리를 먼저 좀 여러분들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군집 분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클러스터링이 있더라. 근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요? 정답이 있고 없고의 차이. 정답이 있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죠? 예, 정답이 없는 쪽이 클러스터링. 이 둘의 공통점은 그럼 뭐겠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다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소수의 집단으로 그룹핑한다는 점은 동일해요. 예, 예를 들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물건을 살 것 같은 집단과 안 살 것 같은 집단으로 나누는 거, 이것도 이제 집단에 따라서 그룹핑하는 거잖아요. 그죠? 방금은 사실은 실제로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를 나중에 알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클래시피케이션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체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단에 따라서 그룹핑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분하죠. 클래스로. 클러스터링도 마찬가지예요. 클러스터링도 데이터들을 이렇게 A 집단,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네 해서 A 집단 묶고, 또 여기도 비슷한 사람 모였네 B 집단 묶고, 여기까지는 똑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은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았어, 틀렸어, 이거를 정답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클러스터링은 이게 A 집단이 아니었나 B 집단이었나 이거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되는 학습 방법을 우리가 지도학습 또는 감독학습, 영어로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요. 클러스터링 학습에 사용되는 학습 방법을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 한국말로는 뭐 비감독 학습 혹은 비지도 학습 이렇게 부르는 그런 원리로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의 토픽은 클러스터링이에요. 우리는 군집 분석. 그래서 똑같이 분류 이러면 이것도 분류, 이것도 분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클러스터링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웬만하면 분류라고 번역을 하시기보다는 군집화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과의 그 혼동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집화로 번역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따가 SPSS 메뉴 보시면 아시겠지만 SPSS에서는 그냥 분류라고 불러요. 클러스터링을. 네, 뭐 틀린 번역은 아니다. 하지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집화, 군집 분석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자, 군집 분석은 거리가 가까운, 이 거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리라는 게 뭡니까? 두 개체 간에 얼마나 유사하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유사한 거예요, 아니면 유사하지 않은 거예요.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둘의 관계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사도가 낮다는 거죠. 거리가 멀면. 그러니까 반대로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유사도가 높다는 거를 의미하죠. 이렇게 유사도가 높은, 거리가 가까운 개체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정리하는 기법이 군집 분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군집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배울 계층적 군집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이에요. 계층적 군집화 방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집화의 결과물이 계층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위 군집들을 묶은 것이 상위 군집이 되고, 또 그 상위 군집들을 묶은 것이 또 더 상위 그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관계? 포함 관계가 형성된 결과물을 산출합니다. 계층적 군집화 방법을 이용하면 군집과 군집 간에 이 군집은 이 군집에 속하고, 다시 이 군집은 또 어느 군집에 속하고, 또 그 군집은 어디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군집 간의 포함 관계가 한눈에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군집과 군집 간의 포함 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전체 데이터를 이거를 뭐 3개 집단으로 나눌까? 4개 집단으로 나눌까? 5개 집단으로 나눌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군집의 개수를 몇 개로 해야 가장 적절할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인데, 계층적 군집화 방법은 그 군집의 개수를 나중에 정해도 돼요. 미리 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데이터의 모습이나 분포나 상황을 보고 사후적으로 그 군집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층적 군집화 방법은 결정적인 한계점과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층적 군집화 방법은 실무에서는 거의 잘 쓰지 못해요. 예,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요구되는 연산량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왜냐하면 가장 작은 단위의 군집이 뭐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군집. 가장 작은 단위의 군집은 예를 들어서 n개의 샘플이 있다면 n개의 군집으로 나눴을 때 가장 작은 사이즈의 군집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샘플 하나하나가 각각의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가장 작은 군집을 이루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계층적 군집화 방법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개개의 샘플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것들 중에 가장 누가 가까운지를 봐서 제일 가까운 놈부터 제일 먼저 묻고 그 다음 가까운 놈 두 번째로 묻고 그 다음 가까운 놈 세 번째로 묻고 이런 식으로 모든 샘플과 샘플 사이의 거리를 일일이 매번 계산을 하면서 하나씩 묶어나가는 방식으로 군집화를 하게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모든 샘플 간 군집 간의 포함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소요되겠어요? 예, 컴퓨팅 파워, 컴퓨팅 리소스가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상. 그래서 우리가 뭐 이따가 이제 실습으로 다룰 데이터는 샘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뭐 계층적 군집화를 돌려도 최근에 이제 PC의 성능도 굉장히 향상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돌릴 만한 수준이 되겠죠. 데이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은 계층적 군집화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좋은 대안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요새 빅데이터 시대에 뭐 수천 건인 경우도 흔하고요. 뭐 수만 건, 수십만 건, 수백만 건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백만 곱하기 수백만의 모든 경우들을 다 계산을 해서 또 묶고 그것들을 또 거리째서 묶고 이러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무적인 큰 데이터에는 계층적 군집화 방법이 사실상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그렇게 데이터가 방대하게 큰 경우라도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은 비교적 적은 리소스로 금세 클러스터링을 해낼 수가 있어요.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은 계층적 군집화 방법하고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계층적 군집화 방법의 결과물로 탄생된 군집은 군집과 군집 간 상호 배반적이에요. 서로 독립인 거죠. 예, 서로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어떤 군집으로 설정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이 이 전체 모집단 안에 어디가 있는 거지를 보통 알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요거 이렇게 상호 배반적인 군집을 형성해서 알려주는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의 결과물이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속도도 빠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왜 빠른지는 이따 원리를 설명을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예, 얘는 원리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그런데 비계층적 군집화의 대표적인 방법이 아까 K-민즈라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K-민즈의 K가 뭘 상징하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사례 기반 추론이 다른 표현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기법, nearest neighbor 기법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뭘 붙였었죠? 그죠? K라는 걸 붙였죠. 그래서 K nearest neighbor 이렇게. 그때 K는 이웃의 개수였어요. 그죠? 참조할 이웃을 최대 몇 개의 이웃을 고려할 거냐를 K로 표현을 했는데 K-민즈에서의 K, 이 K는 뭐냐면 몇 개의 군집으로 군집화를 할 건데를 의미하는 군집의 개수를 의미해요. 예. 근데 왜 K-민즈에서는 K를 강조하느냐? 자, 요 두 번째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K-민즈와 같은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에서는 미리 군집의 개수를 처음부터 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세 집단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미리 세 개를 정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4개 집단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미리 4개를 정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네, 그거는 앞에 이제 계층적 군집화 방법에 비하면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 K-민즈 군집화 기법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군집 분석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 여러 군집화 기법 중에
사실은 K민즈를 제일 많이 돌린다. K민즈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 파트 2에서 잠깐 다루려고 하는 쏨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계층적으로 군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배타적인 그런 이제 배반적인 군집을 찾아내는 인공신경망의 원리를 활용한 다소 독특한 기법으로 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쏨도 미리 군집의 개수를 안 정해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학자들이 또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군집 분석 중에 하나가 이 쏨이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법들 각각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소프트웨어 툴들 범위 내에서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어떻게 실험이 되고 어떻게 결과를 산출하는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계층적 군집화 방법의 원리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계층적 군집 분석은 계층적으로 묶어나가는 군집화 기법으로서 군집 간의 포함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X축에는 이렇게 각각의 샘플들이 나오고요. 전체 모집단을 구성하는 샘플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Y축은 거리예요. 거리. 군집과 군집 간의 거리, 또는 샘플과 샘플 간의 거리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가까운 놈부터 묶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묶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놈 묶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놈 묶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놈 묶고, 또 군집과 군집 간에도 가까우면 군집과 군집끼리도 묶고 해서 맨 끝에까지 다 묶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하나로 다 묶어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 밑에서부터 위를 이제 바라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면 가까운 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묶어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군집 분석을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전체 데이터를 일단 가장 크게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쪼개고 이렇게 전체 대상을 하나로 보고 개체를 분할해가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계층적 군집 분석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의 최종 결과물은 이런 형태의 덴드로그램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이 덴드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사후적으로 군집을 어떻게 나눌지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덴드로그램이 어떻게 그려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바로 이 다음부터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일단 두 가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덴드로그램에서는 가까운 놈들끼리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깝다, 즉 이 개체와 개체 사이의 거리 혹은 뭐 개체와 군집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가 존재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른바 유클리드 거리가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거리. 유클리드 거리는 우리 요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A라는 좌표가 예를 들면 2차원상의 x1, y1이고 B라는 좌표가 x2, y2라고 하면 여기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x 간의 거리는 x2에서 x1 뺀 거가 되죠. 여기 거리는 어떻게 빼죠? 어떻게 구하죠? y2-y1이 되죠. 이 거리 D는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d제곱과 같죠. 그래서 d는 루트 요 거리는 뭐가 돼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요 거리는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해서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요런 거리를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고요. 근데 유클리드 거리는 매번 루트 씌워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를 써도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제곱을 씌워버려서 이것도 어차피 거리가 가까우면 점점 작아지고 멀면 점점 커질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제곱한 유클리드 거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제곱 유클리드 거리라고 합니다. 자, 유클리드 거리를 쓸 때랑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쓰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여기 파란 상자 안에 설명되고 있어요. 제곱 유클리드를 쓰게 되면 D가 작을 때는 뭐 별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런데 D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곱 유클리드에서는 그거를 제곱한 것만큼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 먼 거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짧은 거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예,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와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쓰는 게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효과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기준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유클리드 거리나 제곱 유클리드 거리가 제일 거리를 측정하는데 많이 쓰이고요. 아니면은 꼭 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서로 그 두 방향의 벡터가 얼마나 유사하냐, 이거를 뭐 코사인 값이나 아니면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을 해서 두 샘플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거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계층적 군집 방법을 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군집과 군집 간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요게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거는 좌표와 좌표 사이의 거리예요. 그죠? 샘플과 샘플 간의 거리. 샘플과 샘플 간의 거리는 각각의 특징들이 쫙 있으면 각각 빼가지고 다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유클리드 거리, 루트 안 씌우면 제곱 유클리드 거리, 이러니까 샘플과 샘플 간의 거리는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쉽게. 그런데 군집과 군집 간의 거리는 어때요? 한쪽 군집에도 샘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포진되어 있을 거고, 다른 한쪽 집단에도 군집에도 좌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포진되어 있을 텐데, 이 여러 점과 여러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 기준에 크게 이런 세 가지 방법 혹은 네 가지 이상의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첫 번째 방법인 최단 연결법은, 자, 만약에 이쪽 A라는 군집에 X개가 있고 B라는 군집에 Y개가 있다. 그러면 이 X개와 Y개 사이의 모든 조합의 거리를 다 계산해 봐요. 그런 다음에 그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리가 집단 군집 A와 B 사이의 거리로 치겠다라는 게 최단 연결법이에요. 최단 연결법은 각 군집에 속하는 임의의 여러 개체들 간에, 각각의 개체들 간에, 두 개체들 간에 모든 조합으로 거리를 다 계산해 본 다음에 그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리를 군집 간 거리로 정하는 방법, 이게 최단 연결법이에요. 최장 연결법은 정확하게 최단 연결법에 정반대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모든 조합으로 거리를 계산했을 때 가장 먼 놈, 가장 먼 놈, 그 거리를 군집과 군집 사이의 거리로 정하는 방법이 최장 연결법이에요. 평균 연결법은 뭘까요? 쉽게 짐작이 되시죠? 조합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거리들을, 그래서 각각 N1, N2인 두 군집 U와 V가 있다면 N1 곱하기 N2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거리를 다 계산하고 그 거리를 어떻게 한다? 평균 내는, N분의 1을 하는 그 방식이 평균 연결법이 되겠습니다. 중심 연결법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좌표들의 가장 중심을 하나 찾고요. 또 예를 들면 이게 U라는 집단이고 여기가 V라는 집단이라면 U라는 집단의 X값 다 더해서 N분의 1, Y값 다 더해서 N분의 1 해서 중간값 딱 찾고, V라는 집단의 X값 다 더해서 N분의 1, Y값 다 더해서 N분의 1 해서 또 중간값 찾아가지고 그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로 군집과 군집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그게 이제 중심 연결법이에요. 그 외에도 각각의 중위수를 찾아서 중위수를 연결하는 방법, 또 워드라는 학자가 제안하는 방법 등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 세 가지, 최단, 최장, 평균, 요거가 제일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일단 원리를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자, 우리가 예제를 한번 가지고 실제 계층적 군집 분석의 수행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예는 여러분 최단 연결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최단. 요 예제를 최장 연결법에 기반해서 계층적 군집 분석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 연습 문제식으로 풀어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요 예시는 최단 연결법을 기반으로 해서 군집 분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5개의 샘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개의 샘플. 그리고 여기 이 D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샘플과 샘플 간의 거리를 보여주는, 그래서 뭐 유클리드 거리로 했는지 제곱 유클리드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거리 행렬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1과 1 사이의 거리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자기 자신이니까 0이죠. 그래서 대각선 다 0입니다. 대각선 다 0이고요. 2와 1 사이의 거리와
1과 2 사이의 거리는 동일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대각선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에요. 얘가 똑같고 얘와 얘가 똑같고 얘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A로부터 B 사이의 거리나 B로부터 A 사이의 거리나 동일하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2와 1 사이의 거리는 7, 3과 1 사이의 거리는 1, 4와 1 사이의 거리는 9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거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최단 연결법이잖아요. 우리가 알 거는 최단 연결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장 이제 가까운 걸 하는 거죠. 근데 요거 최단 연결법 때문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최단 연결법은 아직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집과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샘플과 샘플들 간의 거리죠. 원래 군집 분석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놈부터 연결한다는 게 원칙이죠. 가장 가까운 놈부터 연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거리들 중에 제일 가까운 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0000은 제외하고 자기가 자기를 연결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가운데 여기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거리가 제일 가까운 놈이 누구지? 이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가까워요? 3과 1이 제일 가까워서 1이죠. 거리가. 예. 그러면 1등으로 누굴 연결하냐? 1의 거리를 갖는 1과 3 얘네 둘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매트릭스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얘네 둘은 하나의 군집으로 묶였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그래서 1과 3은 하나의 집합이 되고요. 나머지 누가 남았어요? 2, 4, 5가 남았어요. 2, 4, 5 남았죠. 1과 3은 하나의 군집이 됐고 2, 4, 5가 남았어요. 그러면 자, 1과 3이 묶인 이 집단과 2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1과 3이 묶인 집단과 2 사이의 거리. 자, 그걸 이제 계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1과 2 사이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3과 2 사이의 거리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최단 연결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단 연결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최단 연결법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자, 제가 형광펜을 좀 칠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최단 연결법이 필요해요. 자, 지금 보면 한쪽은 1과 3이 하나의 집합으로 묶여있는 군집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 하나 있는 군집이에요. 군집과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우리의 기준이 뭐다? 최단 연결법. 최단 연결법은 정의가 뭐였어요? 모든 경우에 되는 경우로 연결되는 거리를 다 따져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짧은 놈을 군집 간 거리로 하겠다는 게 최단 연결법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2가 있고 한쪽은 1, 3이 있으면 둘로 파생할 수 있는 조합은 2와 1이 묶인 조합 또는 2와 3이 묶인 조합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2와 1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7이에요. 2와 3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러면 7이 각 최단이에요? 6이 최단이에요? 6이 최단이죠. 그래서 요 거리는 6.0이 되는 겁니다. 무슨 기준 때문에? 최단 연결법 기준이기 때문에 요 값이 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6이 들어온 거죠. 6이. 1, 3과 2 사이의 거리는 6이다. 이거를 대칭하는 여기도 6이 되는 거죠. 자, 1, 3과 4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1, 3과 4 사이의 거리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한쪽은 1, 3이고 한쪽은 4니까 1과 4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3과 4 사이의 거리. 그죠?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 이렇게 조합이 나올 수 있잖아요. 1과 4 사이의 거리, 4와 3 사이의 거리 중에 짧은 놈을 택해야 되는데 1과 4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9예요. 그죠? 그 다음에 4와 3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8이에요. 한쪽은 9고 한쪽은 8이에요. 둘 중에 어느 걸 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최단 연결법을 쓰기로 했으니까 이 중에 더 짧은 최단인 뭘 선택한다? 8을 선택한다.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거리는 8이 된 거죠. 5와 1, 3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과 5 사이의 거리 그리고 3과 5 사이의 거리 중에 짧은 놈을 선택해야 되는데 1과 5 사이의 거리는 8이고요. 그 다음에 3과 5 사이의 거리는 7입니다. 8과 7 중에 어느 게 더 최단이에요? 7이죠. 그래서 요 거리는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1,3 아래 2와의 거리는 6이고 4와의 거리는 8이고 5와의 거리는 7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군집이 아닌 것들끼리의 거리. 예를 들면 2와 4의 거리는 어디 있어요? 2와 4의 거리는 여기 나와 있듯이 3이잖아요. 이건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3. 그 다음에 2와 5 사이의 거리는 5. 예,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쫙 채웠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은
이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에 있는 놈을 묶어주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뭐였어요? 예, 여기 빨간 박스에 나와 있는 3.0 요거죠. 이거는 뭐와 뭐의 집합이에요? 4와 2가 만나는 점이 3이었어요. 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묶어주는 건 누구죠? 2와 4를 묶어주는데 얘네들의 거리는 얼마였다? 3이더라. 자, 아까는 1로 처음에 묶었고 두 번째로 묶은 거는 3의 거리에서 2와 4를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필요하냐? 자, 요런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필요하겠죠. 1과 3은 제일 1단계에서 묶였고, 그죠? 거리 1인 위치에서 2와 4는 거리 3인 위치에서 좀 전에 바로 묶였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 뭐 남아요? 이제 5만 남았어요. 그러면 요 세 개의 1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각자 자기와의 거리는 당연히 0일 거고요. 1, 3과 2, 4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 이때는 이제 모든 조합을 다 따져봐야 돼요. 모든 조합이라 하면 1, 2, 1, 4, 3, 2, 3, 4 이게 이제 네 가지 경우죠.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든 경우들을 다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놈을 찾아야 될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1, 3에 대해서 2의 거리도 계산해봤고 4의 거리도 계산해봤잖아요. 요 앞에서 그걸 가지고 따져봐도 되죠. 1, 3과 2, 4의 거리는 6이고 1, 3과 4, 4의 거리는 8이었어요. 그러면 1, 3과 2, 4의 거리는 6이고 1, 3과 4, 4의 거리는 8이니까 6이 최단이에요? 8이 최단이에요? 우리는 최단 연결법을 쓰잖아요. 당연히 6이 최단이죠. 그래서 1, 3과 2, 4 사이의 거리는 6이다. 이렇게. 아니면 제가 아까 처음 설명한 것처럼 1, 2의 거리, 1, 4의 거리, 3, 2의 거리, 3, 4의 거리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골라도 돼요. 네, 그랬을 때 이제 6이 돼서 요 거리는 6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 3과 5, 4의 거리는 1과 5의 거리, 3과 5의 거리 중에 짧은 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1, 3과 5의 거리 아까 이미 계산했네요. 7.0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7.0이 들어가고요. 자, 2, 4와 5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2와 5의 거리, 4와 5의 거리 중에 짧은 거 해야 되죠. 2와 5의 거리는 5고, 그죠? 그 다음에 4와 5의 거리는 어디예요? 4와 5의 거리는 4예요. 5가 짧아요? 4가 짧아요? 4가 짧아요. 최단 연결법을 쓰기 때문에 2, 4와 5 중에 거리 중에 짧은 걸 택하니까 4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6, 7, 4 중에서는 누가 제일 짧아요? 4가 제일 짧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2, 4와 5를 연결해 주는 게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이제 1, 3과 2, 4, 5 요것만 남았으니까 마지막 남은 애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그때의 거리는 최단 연결법 기준에 의해서 6.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제가 설명드려온 이 계층화 과정을 순서에 따라 정리해서 덴드로그램을 도출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구였어요? 1과 3이 제일 가까웠어요. 거리가 얼마로 제일 가까웠죠? 1과 3이 제일 처음 1과 3이 1의 거리를 가져서 제일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요 y축이 뭐냐? 거리예요. 거리. 1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얘네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거죠. 이렇게 1과 3이 거리 1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묶였던 건 누구였어요? 두 번째로 묶였던 건 보시는 것처럼 2와 4가 거리 3에서 묶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누굴 묶는다? 2와 4를 거리 어디에서? 3에서 묶은 거죠. 요 위치를 쭉 따라가면 3이 되는 겁니다. 예, 거리 3에서 이렇게 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묶은 3단계에서 묶인 건 누구였어요? 2, 4 군집과 5가 같이 묶였죠. 그때 거리는 얼마였어요? 4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요게 이제 4죠. 쭉 가면 여기서 2, 4 묶인 집단과 군집과 5를 남아있는 5를 연결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군집만 남았으니까 얘네 둘이 합쳐야 되는데 얘네 둘이의 거리를 최단 연결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였다? 6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6A라는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묶이게 됐다. 이런 형태의 그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덴드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계층적 군집 분석의 최종 결과물은 무조건 덴드로그램이에요. 덴드로그램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면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계층적 군집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군집의 개수를 처음부터 미리 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2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위를 가지고 요렇게 자르면 돼요. 응?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잘랐다. 그럼 어떻게 되죠? 똑 잘라지면서 여기가 한 묶음, 여기가 한 묶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2개의 군집, 1, 3이 한 군집, 2, 4, 5가 한 군집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군집을 3개로 나누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군집, 2개 군집, 3개 군집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군집을 4개로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위질을 여기서 자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예, 5개는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자르면 예, 5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덴드로그램을 그려놓고 나면 군집의 개수는 나중에 정해도 돼요. 나중에 2개로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자르고 3개로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자르고 사후적으로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요게 계층적 군집 분석이었다. 이렇게 예, 원리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은 SPSS로 쉽게 분석이 가능한데 우리 실습은 몰아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가 2강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계층적 군집 분석의 원리는 이제 다 아셨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집과 군집 간에 서로 포함 관계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계층적 군집 분석은 얘네들이 독립이 아니죠. 얘는 얘한테 속하고 얘는 다시 얘한테 속하고 얘도 얘한테 속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군집 간에 그 포함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K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모든 샘플에 대해서 거리를 다 아까 그 D라는 매트릭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따 프록시미티 매트릭스라고 부를 건데 그 D라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모든 거리를 다 계산해야 되는 그 D라는 매트릭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대표적인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으로 K-민즈 군집화가 있고요. 자, K-민즈 군집화의 원리만 설명을 드리고 군집화 1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K-민즈 군집화는 앞에서 보셨던 계층적 군집화와 달리 미리 군집의 개수를 정해야 돼요. 그 군집의 개수가 여기 나와 있는 K라고 그랬죠. K를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K를 3이라고 정했다. 예, 그러면 어떤 벡터 특징 공간 내에 임의로 난수로 아무렇게나 막 발생을 해서 임의의 초기점 3개를 생성해요. 예. 근데 이 임의의 초기점 3개를 이제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완전 맨땅에서 그냥 임의의 점 3개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샘플들 중에 무작위로 3개를 골라요. 그래서 그 3개를 중심점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임의의 초기 점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기존에 있는 좌표에서 고르지 않고 그냥 진짜 무작위로 임의의 초기 점을 생성하는 예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만약에 K가 3이다. 클러스터의 개수, 군집의 개수를 3으로 정했다 그러면 3개의 임의의 점을 생성해요. 그런 다음에 이 초기점, 이 이니셜 포인트를 군집 중심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가정하고 그 기준으로 군집을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 각 군집별로 이렇게 묶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군집별로 새로운 군집 중심점을 다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 초기점과 서로 전혀 다른 군집 중심점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군집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군집을 나눠봐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군집이 나왔으니까 다시 뭘 계산할 수 있어요. 3번을 또 할 수 있죠. 다시 새로운 군집 중심점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그렇게 출현한 새로운 군집점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군집을 나누.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 이상 군집 구분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말로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한 샘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자, 이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좋게 2차원 평면상의
샘플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굉장히 이제 다양한 점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3개, 그러니까 K가 3이죠. 3개의 집단으로 군집화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앞에서 1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임의의 3개의 점을 그냥 뿌리는 게 1단계라고 했죠. 자, 임의의 3점을 뿌려보겠습니다. 짠! 예,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임의의 3점을 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점부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자, 요 점은 이 3개의 점 중에 어디랑 제일 가까워요? K1에 가까워요? K2에 가까워요? 어디에 가까워요? 여기 아까 살짝 비슷하지만 뭐 K1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죠, 그죠? 그러면 너는 1번 집단이야, 1번 군집이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얘는 어디에 제일 가까워요? 얘는 여기 중에 누가 보기에도 확실히 이건 눈에 띄게 K1에 제일 가깝죠. 그러면 너도 1번 집단이야. 얘도 K1에 가깝고, 얘도 K1에 가깝고, 얘도 K1에 가깝고, 이렇게 가까운 애들끼리 얘네들은 K1,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는 어디에 가까워요? K2에 가깝죠. 얘도 K2, 얘도 K2, 얘도 K2, 이런 식으로. 얘는 어디에 가까워요? K3에 가깝죠. 얘도 K3. 얘는 살짝 까리한데 K3에 가까운 것 같고, 얘는 살짝 까리한데 여기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거나 이 3개의 중심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구냐를 봐서 1군집, 2군집, 3군집을 이 임의의 3 중심점을 가지고 나눠봐요. 그랬더니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돼요. 요렇게. 자, 요게 이제 연두색이라고 했을 때 이 1집단에 속하는 샘플들은 요렇게가 1집단 샘플이고요. 요건 이제 없다 손 치세요. 이거는 그냥 가짜로 잡은 중심점이니까 안 보인다고 치시고, 요런 애들이 이렇게 1집단으로 분류가 됐고요. 얘를 중심으로 요렇게가 2집단으로 분류가 된 거죠. 얘를 중심으로 요렇게가 3집단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자,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된 좌표들의 x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좌표 x값, 얘 x값, 얘 x값, 얘 x값, 얘 x값을 다 더해요. 다 더해서 그거를 샘플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전체 x의 평균값이 나오겠죠. y에 대해서도 얘 y값, 얘 y값, 얘 y값, 얘 y값, y값들을 다 더해줘요. 그거를 n분의 1을 하면 또 얘네들 y의 평균 어딘가로 오겠죠. 그러면 그 점은 이제 이 노란 점들을 대표하는 노란 점들의 중심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원리로 얘네들의 새로운 중심점을 찾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의 x를 다 더해서 n분의 1, y를 다 더해서 n분의 1 해서 빨간 점들의 아이들의 새로운 중심점을 찾고요. 또 파란 애들도 마찬가지죠. 파란 애들 x 다 더해서 n분의 1, y 다 더해서 n분의 1 해서 파란 점들의 새로운 중심점을 찾으면 그 중심점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많이 몰려 있으니까 x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쏠리게 되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심점이 옮겨왔죠. 여기서 일로 옮겨왔고, 얘는 이렇게 옮겨왔고, 얘가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 자, 당장 얘부터 보세요. 얘는 지금 노란색으로 분류됐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한테 가깝겠습니까? 얘한테 가깝겠습니까? 얼추 보기에 얘한테 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는 녹색으로 분류됐는데 이제 새로운 중심점 하에서는 빨간색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얘 보세요. 얘가 이렇게 휙 올라오는 바람에 얘는 원래 노란색인데 파란색에 더 가까워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속이 바뀌는 좌표들이 몇 개씩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바뀐 중심점을 기준으로 바뀌는 놈들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3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얘는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죠. 자, 바뀐 애들이 있으니까 또 뭐가 다시 이동하겠어요? 얘네들끼리 또 n분의 1하고, 얘네들끼리 또 n분의 1하고, 얘네들끼리 n분의 1을 하면 중심점이 또 바뀌는 데가 있겠죠. 그러면 중심점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동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심점이 바뀌었으니까 또 다시 소속이 바뀌는지를 보겠죠. 혹시라도 바뀐 게 또 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n분의 1 해가지고 또 중심점을 찾고, 이거를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중심점이 이동하지 않고 더 이상 소속이 바뀌는 애도 없고,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K-메인지 군집화의 최종
결과물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요게 K민주 군집화의 원리가 됩니다. 아주 운이 나쁘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 패키지에서는 K민주 군집화의 최대 반복의 횟수를 예를 들어서 10번이면 10번 이렇게 한정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수렴을 가되 최대 반복 횟수까지만큼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K민즈가 수렴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수렴한 데까지 거기서 멈추는 그런 방식으로 K민즈가 구현이 된다. 그래서 K민즈는 이렇게 나누고 보면 얘하고 얘는 완전히 서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죠. 예. 서로 이제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집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계층적 군집 분석의 결과하고는 사뭇 다른 이런 군집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층적 군집 분석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계층적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사례인 K민즈 군집화의 원리도 그림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요 다음에 나오게 될 2강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이 두 기법을 SPSS로 구현하는 과정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신경망의 원리를 차용했다는 SOM이라고 하는 기법 소개하고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2강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